우리가 흔히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 약간 아주 거대하고 훌륭한 자판기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질문이라는 동전을 딱 넣으면 답변이라는 캔 음료가 툭 하고 떨어지는 그런 철저하게 통제된 거래였죠. 맞아요. 아주 깔끔하고 기계적인 관계였는데 음, 근데 오늘 그 자판기가 스스로 플러그를 뽑고 우리 사무실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을 돌아다닌다? 와, 진짜 딱 맞는 표현이네요. 수동적인 도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방금 끝난 회의 내용을 지가 알아서 바탕으로 내일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고 심지어 회사 지하실에 쌓여있던 10년치 낡은 코드를 뒤적거리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단순히 AI가 더 똑똑해졌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질문 답변 기계를 넘어서 연속적으로 행동하는 에이전트 시대가 열린 거죠. 바로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2026년 5월 11일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AI 소음들을 다 걷어내고 오늘은 딱 세 가지 핵심 업데이트만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파이어폭스, 그리고 우주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죠. 이브 온라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겉보기엔 진짜 전혀 교집합이 없어 보이는 주제들이잖아요. 맞아요. 완전 뜬금없는 조합 같죠. 근데 이 세 가지 소식을 하나로 껴보면 AI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장악해 나가고 있는지 아주 선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 그림을 오늘 하나씩 맞춰보시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무대는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 공간,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입니다. 최근 발표를 보면 엔스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오피스 프로그램들에 정식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오, 클로드가 아예 들어간 거군요. 네,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에는 전면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아웃룩은 현재 공개 베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오피스 프로그램에 AI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렇게 엄청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들 쓰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일 대화의 맥락 유지라는 개념입니다. 단일 대화의 맥락 유지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웃룩에서 클로드와 주고받던 이메일 논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워드에 기획안 메모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또 그 메모가 엑셀의 데이터 모델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데크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와, 그 네 가지 앱을 넘나드는데 하나의 맥락 안에서 끊김없이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만 해도 하루에 수십 번씩 창을 전환하거든요. 이메일 받다가 엑셀 열었다가 다시 워드 열었다가. 네, 그걸 보통 컨텍스트 스위칭, 즉 맥락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작업의 맥락을 다시 불러와야 하니까요. 그렇죠. 흐름이 뚝뚝 끊기잖아요. 게다가 예전 AI들은 제가 앱을 바꿀 때마다 그 맥락을 아예 잃어버렸거든요. 맞아요. 워드에서 하던 작업을 파워포인트 AI한테 시키려면 진짜 처음부터 배경 설명을 구구절절 다시 다 해야 했었죠. 약간 방을 옮길 때마다 방금 전까지 하던 이야기를 전부 잊어버리는 금붕어 비서 같았달까? 하하, 금붕어 비서.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클로드는 회의실에서 나눈 이야기의 맥락과 자료를 양팔에 가득 안고 내 책상까지 졸졸 따라와서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전담 비서가 된 겁니다. 야, 진짜 전담 비서네요. 근데 알아서 그렇게 다 연결해서 만들면 약간 불안하지 않나요? 엉뚱하게 덮어서 버리면 어떡하죠? 아, 그 부분도 아주 영리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클로드가 작업한 내용이 워드에서는 변경 내용 추적 기능으로 뜨고요. 엑셀에서는 강조 표시된 셀로 나타납니다. 아, 아웃룩에서는 미전송 초안으로 저장되고요. 네, 정확합니다. 무작정 원본을 덮어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최종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게 기존 UI를 그대로 활용한 거죠. 오, 그거 진짜 똑똑하네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체크 포인트를 마련해 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도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설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보면서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들었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아니, 잠깐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자체적으로 코파일럿이라는 엄청 강력한 AI 서비스를 밀고 있잖아요. 네,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게다가 엔스로픽의 모델은 이미 그 코파일럿의 하위 프로세서 중 하나로도 활용되고 있고요. 네. 근데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엔스로픽이 자기들 오피스 앱 안에서 독립적인 병행 제품을 출시하도록 그냥 내버려둔 걸까요? 경쟁사를 안방에 들인 셈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마치 내 커피숍 안에 경쟁자가 버젓이 자기 간판 달고 커피 팔도록 허락하는 거랑 똑같은 모순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 모순적인 상황 자체가 현재 AI 산업의 가장 치열한 전장터가 어디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전장터가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AI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모델 계층이었습니다. 누구 AI 모델이 더 똑똑하냐,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몇 점 받았냐, 이걸로 엄청 싸웠잖아요. 아, 맞아요. 매주 새로운 모델 나올 때마다 우리 수학 점수가 몇 점이네, 코딩 점수가 몇 점이네 하면서 자랑하던 그 시기요. 그런데 이제 기반 모델들의 성능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똑똑한 모델은 이미 시장에 널렸거든요. 아, 그니까 이제 머리 좋은 건 기본 옵션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부처는 모델이 아니라 워크플로우 계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즉, 누가 사용자의 실제 작업 흐름 자체를 장악하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와, 워크플로우 계층이요. 엔스로픽 입장에서는 우리 모델이 더 똑똑합니다 라고 외치면 대신에 전략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당신의 이메일과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사이클을 가장 매끄럽게 연결해 줍니다. 라면서 사용자의 습관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듣고 보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이해가 확 가네요. 결국 사용자가 엑셀과 파워포인트라는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테니까요. 네, 코파일럿이든 클로드든 워크플로우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사용자가 다른 구글 닥스 같은 플랫폼으로 이탈하지 못하게 묶어둔다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그게 남는 장사인 거죠. 결국 앞으로의 AI 경쟁력은 단순한 지능의 높낮이가 아니라 인간의 그 귀찮은 작업 단계를 얼마나 연속적으로 알아서 없애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완벽한 사례네요. 정확합니다. 현재의 워크플로우를 누가 꿰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AI가 우리의 현재 일상적인 워크플로우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 엄청난 스캔 능력과 맥락 파악 능력을 방대한 과거의 데이터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사이버 보안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모질라 재단과 웹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모질라가 엔스로픽의 미토스라는 보안 특화 모델을 사용해서 파이어폭스 코드에서 무려 271개의 심각도 높은 버그를 찾아냈다는 소식이죠. 와, 271개요? 근데 제가 이 소식에서 진짜 소름 돋았던 건 찾아낸 버그 중 일부는 무려 10년 이상이나 그 파이어폭스 코드 속에 파묻혀 있던 것들이란 사실입니다. 10년이면 기술 세계에서는 진짜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제 말이요.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10년이면 거의 고대 유물 발굴 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심각한 버그가 방치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흔히 개발자들이 말하는 스파게티 코드라는 현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수백만 줄에 달하는 소프트웨어를 한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십, 수백 명이 붙어서 만들죠. 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개발자가 거쳐가며 코드를 덧붙이고 수정하고 그러다 퇴사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덧붙입니다. 아, 짐작이 가네요. 누더기처럼 기워지는 거군요. 맞아요. 이 과정에서 코드 베이스는 마치 지층처럼 겹겹이 쌓이게 되는데 이 방대한 레거시 코드의 틈새 어딘가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적인 균열들이 무조건 생깁니다.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만지면 시스템 전체가 뻗어버릴까 봐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쌓여가는 그 거대한 지층 전체의 상태를 완벽하게 감시해야 하니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이죠. 와, 역사적으로 사이버 보안이 공격자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비대칭적인 게임이었다는 게 확 와닿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비유를 많이들 하는데요. 방어자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성벽 전체를 1년 365일 완벽하게 막아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뚫리면 끝이니까요. 근데 공격자는 전체 성벽 구조를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딱 한 곳, 갈라진 틈 하나만 찾아내면 거기로 쏙 침투해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죠. 아, 거기서 그 유명한 제로데이 취약점이 나오는 거군요. 개발자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방어책을 마련할 시간이 0일인 무방비 상태의 취약점. 맞습니다. 방어자는 항상 모든 곳에서 옳아야 하지만 공격자는 딱 한 번만 틈을 찾으면 이기는 진짜 불공평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토스 같은 AI가 도입되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뀌기 시작한 거네요. 인간 개발자 수백 명이 몇 달을 들여다봐도 놓쳤을 10년 묵은 코드를 AI가 쫙 스캔해버리니까요. 네, 지치지도 않고 대규모로 훑어보면서 취약점을 짚어내는 거죠. 방어자의 손에 공격자를 색출할 수 있는 거대한 엑스레이나 스포트라이트가 쥐어진 셈입니다. 야, 이거 진짜 방어자한테는 엄청난 무기네요. 아주 강력한 무기죠. 하지만 이게 동시에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아,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아니, 만약에 AI가 10년 동안 숨겨진 버그를 이렇게 쉽게 쏙쏙 찾아낼 수 있다면 악의적인 해커들도 똑같이 강력한 AI 모델을 돌려서 취약점을 스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모질라가 버그 찾아내서 패치하기도 전에 해커의 AI가 먼저 그 틈을 발견해서 공격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방어 강화하려다가 오히려 해커들한테 자동화된 무기를 쥐어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꼴 아닌가요? 네, 그게 지금 보안업계 전체가 마주한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실제로 공격자들 역시 AI를 활용해서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는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창과 방패의 진화 속도가 동시에 한 차원 높아져서 진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팩트 하나가 있습니다. 모질라 사례를 보면 미토스 AI가 버그를 대거 발견하긴 했지만 실제 그 버그를 수정하고 검토하는 작업은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아까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야기할 때 클로드가 변경 내용 추적을 남기면 인간이 최종 검토하던 거랑 정확히 같은 맥락이네요?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AI는 방대한 텍스트나 코드에서 패턴을 찾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짚어내는 데는 귀신같이 탁월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걸 시스템 전체 아키텍처 맥락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고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버그라고 막 고쳤다가 브라우저 전체가 다운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AI가 수백 개의 경고와 취약점을 쏟아내더라도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구조적으로 방어선을 재구축하는 건 여전히 인간 아키텍터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니까 AI가 엑스레이로 구멍을 다 찾아내주면 인간 의사가 그 구멍의 크기와 위험도를 판단해서 알맞게 수술하는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네, 무조건 속도전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도구를 다루고 제어하는 인간 방어 시스템의 견고함이 결국 승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현재의 워크플로우를 매끄럽게 연결해주고 또 과거에 쓰인 수백만 줄의 정적인 코드를 스캔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와 과거를 훑었네요. 그렇다면 만약 이 똑똑한 에이전트 AI를 규칙이 명확한 문서나 과거의 코드가 아니라 매 순간 상황이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기심이 충돌하는 살아 움직이는 세상, 즉 예측 불가능한 미래 환경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이 진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분석 주제죠. 딥마인드의 우주로 간 AI입니다. 네, 구글 딥마인드가 준비 중인 아주 대담한 도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딥마인드는 무려 23년이나 된 우주 배경의 MMO 게임 이브 온라인의 게임 스튜디오에 투자를 하고 연구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23년 된 게임이요. 스튜디오 이름도 최근에 펜리스 크리에이션스로 리브랜딩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딥마인드는 이브 온라인의 오프라인 빌드를 사용해서 자사 AI 모델들의 능력을 장기적으로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이브 온라인이라는 이름을 딱 듣고 아마 게임 좀 아시는 청취자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겁니다. 하하, 악명이 높죠?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이브 온라인은 그냥 우주선 타고 뿅뿅 레이저 쏘는 귀여운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플레이어들이 직접 운영하는 극단적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야생 그 자체거든요. 맞습니다. 게임 내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자원과 함선 같은 아이템들을
플레이어가 직접 채굴하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해서 거래하죠. 게다가 대본에 없는, 즉 스크립트화되지 않은 유저들 간의 정치, 사기, 배신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수천 명의 플레이어가 거대한 기업을 만들고 몇 달 동안 자원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함대를 건설했는데 믿었던 동맹이 뒤통수를 쳐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파산하는 일들이 실제로 매일 벌어지는 지독한 세계잖아요. 바로 그 지독하게 복잡한 생태계가 딥마인드가 테스트하려는 핵심 무대입니다. 여기서 딥마인드는 장기적인 계획, 기억,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이거 예전에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가 바둑 제패했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바둑을 생각해 보세요. 바둑판의 크기 19 × 19, 둘 수 있는 돌의 위치, 승패를 가르는 룰이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죠. 말하자면 아주 깨끗한 무균실이나 실험실 안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게임 끝나면 그냥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었고요. 네, 하지만 이브 온라인은 실험실이 아니죠. 비유하자면 이건 체스나 바둑 같은 보드게임을 벗어나서 아무런 교통 규칙도 없고 수백만 명의 운전자가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눈치 싸움을 벌이는 금요일 퇴근길 꽉 막힌 교차로 한복판에 AI를 툭 던져놓은 것과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교차로에는 신호등조차 없어요. 와, 거기서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네, 딥마인드는 AI가 이 혼돈 속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AI는 어제 일어난 시장의 자원 폭락 사태를 기억해야 하고요. 아,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 길드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일의 동향을 예측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끝없이 변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만 하죠. 룰 안에서 한 판 이기고 끝나는 단기적인 승리가 아니라 무한히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인과관계를 스스로 설계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연구의 난이도 곡선에서 정말 엄청난 도약입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견뎌내는 생존형 AI로 넘어가는 거대한 테스트베드인 셈이죠. 와,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단서들을 하나로 묶어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개별적인 뉴스로 보면 그저 오피스 앱 업데이트, 브라우저 버그 패치, 게임 테스트 정도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거대하고 일관된 패러다임의 변화가 관통하고 있죠.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스며든 클로우드를 통해서 AI가 우리의 현재 맥락을 잃지 않고 일상적인 워크플로우 전체를 관장하는 전담 비서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어폭스와 미토스의 사례를 통해 인간이 남긴 10년치의 복잡한 과거 유산 속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스스로 스캔하고 식별해내는 거대한 통찰력도 보았죠. 마지막으로 딥마인드의 2부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규칙 없는 혼란스러운 경제 생태계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며 장기적인 생존을 계획하는 실험까지 엿보았습니다. 현재의 맥락을 연결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통찰하며 미래의 변수를 계획한다. 이것이 AI가 단순한 답변 자판기를 넘어 독립적인 에이전트로 완성되어가는 명확한 궤적입니다. 진짜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이 모든 변화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는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많은 것을 바꿔놓겠죠. 여러분, 그저 질문에 대답만 하던 화면 속 도구를 넘어서 여러분의 모든 업무 맥락을 기억하고 과거 데이터를 알아서 분석해 문제점을 찾고 내일의 장기적인 계획까지 함께 세우는 동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에이전트에게 일상의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맡기시겠습니까? 결국 이 강력한 에이전트들에게 어떤 목표를 주입하고 어디까지 결정권을 넘겨줄 것인가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종 검토하는 우리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아키텍처로서의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방송이 끝난 뒤에 여러분이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 살펴본 그 딥마인드의 이브 온라인 실험에서 상상력을 딱 한 발짝만 더 밀어붙여 보는 겁니다. 만약 이 실험이 대성공을 거둔다고 가정해보죠. AI가 이브 온라인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네, 딥마인드의 AI가 그 험난하고 자본주의적인 유저 주도의 예측 불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겁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장기 투자 전략과 생존법을 깨우쳤어요. 네네. 그런데 만약
그 동일한 지속적 학습 및 장기 계획 알고리즘이 가상세계를 벗어나서 현실, 즉 뉴욕 월스트리트의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세계 주식시장에 그대로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거 진짜 아찔한 상상인데요. 인간의 뇌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수천만 개의 변수를 기억하고 10년 뒤에 장기적인 경제 인과관계를 설계해내는 이 거대한 에이전트 AI 앞에서 과연 우리 인간은 그 엄청난 통찰력과 결정들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저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고 논리적인 AI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까요? 10년 된 코드를 완벽하게 스캔하던 AI가 이제 여러분의 10년 뒤 경제와 미래를 스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화면 뒤에 숨은 거대한 독립적 에이전트를 다룰 준비가 되었는지 묻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두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가장 날카롭고 흥미로운 통찰만을 짚어내어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